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지독하고 못된 짠돌이 짓으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짠돌이 짓을 어떻게 하면 집안이 풍비박산까지 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편의 짠돌이 짓이 어느 정도 지독했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짠돌이랑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요? 저도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겠지요. 결혼을 하고 나니 알뜰한 줄 알았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몹쓸 버릇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대학 CC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과 선배였고요. 동아리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 리더십이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는 말로 자신의 짠돌이 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멋모르고 선배를 좋아했어요. 밥 한 번 사준 적 없지만 공금이 생기면 마치 자기 돈이냥 인심을 썼어요. 술집에 가도 사장님과 유들유들 얘기도 잘해서 안주도 서비스로 받고요. MT를 가면 또 금방 주인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필요한 걸 얻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찌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쾌하게 말도 잘하니 주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주셨어요. 보는 저희는 신기했고요. 어린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든든하고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끔씩 선배와 함께하며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동아리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았거든요. 선배와 저는 둘 다 본가가 서울이었어요. 한 번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지요. 집에 가는 거야? 네. 어디에서 내려? 아, 저는 일동에서 내려요. 선배는요? 응, 나는 육동. 선배가 사는 동네는 저희 동네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마주쳤던 거였지요. 하루는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좀 마셨던 날이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몇 잔 마셨는데 모임이 파하고 선배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양했지요. 그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요. 관심이 살짝 있긴 했지만 그땐 그게 오히려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극구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방향이니 어려울 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같은 버스를 타고 선배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빠 덕분에 부촌에 살고 있었지요.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하더군요. 너 이런 곳에 사는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스레 반 섞인 특유의 선배 말투가 저는 좋았어요.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유쾌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선배는 저에게 조금씩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지요.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좋았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 여유도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살던 저는 돈에 대해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던 중에도 제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쇼핑을 할 때면 옆에서 가끔 선배가 저를 자제시키기도 했어요. 미나야, 이게 너에게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하는 건 어때? 덕분에 저도 제 소비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오빠는 특유의 넉살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 노력도 하고요. 워낙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라 아빠도 금방 오빠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결혼이 확실시 되자 오빠를 더욱 아껴주셨지요. 자네 골프는 치나? 아니요. 아빠, 이 사람 이제 막 학교 졸업했어요. 그래. 그럼 조금씩 시작해봐도 나쁘지 않겠군. 아빠는 오빠 골프 레슨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골프 채며 강사도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필드로 데리고 다니시며 챙겨주셨지요. 우리 예비사위라고 하시면서요. 오빠, 아빠랑 다니는 거 불편하면 나한테 말해.
정말이야. 아빠도 그런 거 고집 있으신 분 아니시고. 불편하긴 너무 감사하지. 골프가 나랑 꽤 잘 맞더라고. 필드 한번 나갔다 오면 기분이 정말 좋아. 너도 꼭 배워. 난 지금은 골프 별로 관심 없어. 오빠가 열심히 배워서 나 나중에 가르쳐 줘. 저는 그런 오빠가 고마웠어요. 어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편하게 하니 부모님도 좋아하셨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집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긴 했지요. 오빠도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서두른 건 오빠인데 정작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엔 아빠가 근처 동네에 저희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지요. 30평대 아파트로요. 말이 전셋집이지 외곽의 매매가에 맞먹는 전셋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지요. 저희는 그렇게 무탈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절약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면은 많았지만요. 결혼까지 했는데 부모님 집에 방문할 때는 항상 빈손이었어요. 올 때는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다 이해해 주시는 눈치셨어요. 저보고도 정서방한테 잘하라고 자주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수시로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유독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 상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 최상품으로요. 엄마는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제가 과일들을 보며 중얼거리자 오빠가 말했어요. 어차피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실어다 드릴까? 좋은 생각이야. 안 뜯은 거니 이대로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종종 시댁에 과일 상자를 보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보내는 걸로 아셨는지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가끔 그 사람의 근검절약 정신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요. 집에서는 휴지 쓰는 것까지 조언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저는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원을 아끼는 게 좋은 거긴 하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씩 저축도 쌓이고 솔솔 재미도 느끼겠더라고요. 알콩달콩 맞춰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갑자기 그 일이 저에게 닥치기 전까지는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친정이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한 번도 휘청인 적 없었던 아버지 사업체가요. 친정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지요. 순식간에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믿어지지 않는 듯 표정이 멍하더라고요. 친정 재산은 모두 압류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진다는 말이 실감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도 아빠는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는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오빠, 아빠가 이렇게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가 말해봐. 아니면 우리 이 집, 그래 이 집 전셋집 빼서 보증금 드리자. 아까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러면 아버님 더 속상하실 것 같아. 한 번 부도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 보증금마저 다 날아간다고. 이럴 때일수록 너라도 정신 차려야 해. 오빠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뭐라도 부모님을 위한 대안책을 말해주길 바랬어요.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집에 피신 가시듯이 짐을 옮기셨습니다. 저만 그 큰 보증금을 깔고 그 큰 집에서 지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이번 일로 오빠도 마음이 가난해진 건지 절약 정신이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제부터 우리 좀 더 아껴 살아야 할 것 같아. 사실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저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저는 먹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먹고 싶을 때 편하게 먹었던 과일도 남편 앞에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반반씩 통장에 넣고 쓰는 걸로 하자. 남편은 갑자기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군요.
한 달에 70만 원씩 이 통장에 넣어. 나도 그렇게 할게. 매달 나가는 공과금, 그리고 생활용품, 식비는 이 돈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남게 되면 2월 시키는 걸로 하고, 각자 필요한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제 급여는 남편에 비해 많이 적었습니다. 아빠의 권유로 빡센 대기업이 아닌 비교적 편한 회사에 취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여는 적었고요. 대신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신경 썼지요. 아빠도 그래서 그렇게 권했던 거고요. 둘 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힘들어서 싸운다고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보고 집안 살림도 깔끔하게 관리해서 정서방 편하게 해주라고요. 남편은 이런 아빠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치 앞을 봐야 하는데. 장인어른은 왜 당신한테 그 회사에 가라고 권하셔서. 남편은 제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아빠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도움받은 건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더 괘씸한 건 친정이 망한 이후 오빠는 단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번 저만 틈틈이 들러 친정을 살폈어요. 친정에 가면 엄마는 의지를 잃고 넋을 놓고 계셨지요. 한 번 고생 없이 사셨던 엄마도 누군가 토닥여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엄마는 또 제가 안쓰러워 저를 토닥여주셨고요. 저희는 그 좁고 어두운 집에서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엄마 아빠는 제가 챙기게 되었지요. 저는 외동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어딘데요? 매번 갈 때마다 장도 보고 필요한 세간살이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지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말해 부모님 좀 도와주자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남편은 생활비 통장 얘기를 꺼낸 거고요. 저는 결국 부모님 얘기를 입 밖에 못 꺼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목이 말라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화를 받느라 잔에 주스가 약간 남아 있었던 거지요. 퇴근한 남편은 그걸 보고 저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따라 마시란 말이야. 이것도 다 돈이라는 거 몰라? 알겠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전화 받느라고. 저는 주스 한 모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140만 원이라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리자니 여간 빡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즐거웠던 저녁 준비 시간도 괴로워졌습니다. 매일 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좋아했던 삼겹살도 잘 사지 못했지요. 하나에 몇천 원씩 하는 과일은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어찌나 꼼꼼한지 장 볼 때마다 가치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루는 장을 보면서 세게들이 수세미를 샀어요. 집에 정리해놓고 하나는 꺼내어 썼지요. 그날은 친정에 다녀오려고 급히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친정에도 수세미가 필요하다는 게 생각났어요. 따로 장을 보려다 장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2개 남은 것 중 하나를 가방에 우겨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퇴근한 남편이 거기서 내리더군요.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저는 급히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집을 향하던 남편이 급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잡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너 가방에 그거 뭐야? 제 가방에는 수세미가 끼어 있었지요. 이거 저번에 산 수세미. 엄마 한 장 가져다 주려고. 그럼 당신 돈으로 샀어야지. 그건 우리 생활비로 산 거잖아. 그런 건 깔끔하게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거 수세미 한 장이야. 지금 엄마 아빠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알아? 어쩌면 얼굴 한번 안 들여다 볼 수가 있어. 상황 안 좋을 것 뻔히 아는데 내가 가면 불편하실 거 아니야. 나도 배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똑똑한 척 짓걸려대는 상판을 보고 있자니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오빠 말 참 잘한다. 그리고 오빠 배려 정말 고마워. 그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커다란 수첩이 하나 있더군요.
우리 이제 여기에 장 본 것들 하나씩 적자. 그래야 더 아낄 수 있고 새는 돈도 줄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사는 거 뻔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고는 제가 뭐라도 하나 친정으로 빼돌리나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정말 치사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지요. 이 사람은 갈수록 돈에 철저하게 굴었습니다. 또 하루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하더군요. 내가 이번 달에 회식이 많아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더라고. 내가 20일 중 12일만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당신은 20일을 먹었으니 다음 달 생활비는 당신이 10만 원 더 내. 오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저녁 차리는 거며 설거지며 심지어 집안 청소 내가 다 하고 있어.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미나야, 너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니? 그럼 늦게 퇴근하고 오는 내가 집안일까지 해야겠니? 너 어차피 집안일 신경 쓰려고 그 회사 들어간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말문이 막히더군요. 집안일 분담 얘기하는 건 이기적인 거고 저녁 많이 먹으니 10만 원 더 내라는 건 합리적인 거고요. 저는 이 사람을 말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다음 달엔 내가 10만 원 더 낼게. 그런데 그 다음 달엔 그 인간이 이런 치사한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한동안 과일을 못 먹었던 저는 과일이 고팠는데요. 집안 어디에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찾았던 것 같아요. 곧 저는 그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좀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소파 아래 기대어 사과를 통으로 잡고 우걱거리고 있었어요. 밑에는 씻겨진 듯한 사과 한 알이 접시에 올려져 있고요. 저는 그 인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오빠 사과 먹어? 그건 내 거야? 하면서 접시에 놓여진 사과를 가리켰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먹으려고 퇴근하면서 사둔 거야. 우리 각자 쓰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저에게 그 사과를 주지 않는 겁니다. 참나 그렇게까지 추잡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못 먹고 사는 시절도 아니고요. 물론 상황이 안 좋아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내긴 했지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비참했어요. 친정망한 일로 아직 마음 수습이 안 되어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남편은 돌변해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요. 결론적으로 아빠가 사준 집에서 집안일은 제가 거의 하고 생활비는 철저하게 반반이었습니다. 친정이 풍족해 이것저것 다 해줄 땐 멀쩡히 잘 살다가 갑자기 친정이 망하니 반반 플레이를 하는 게 괘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저도 이혼 생각이 나더군요. 이건 일반 하우스메이트보다도 못한 사이 같았어요. 그렇다고 따로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반 플레이 이후로 말투도 사무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미나야, 나 출근해야 해서 이 옷 세탁소에 맡겨줘. 그리고 이것도 수선해야 해. 여기는 정확히 여기까지 줄여야 해. 길거나 짧으면 안 되니 잘 체크하고. 나도 출근해야 하는 거 몰라? 너 대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치열한지 아니? 네가 안 다녀봐서 모르나 본데 나 매일매일 힘든 사람이야. 고작 이런 일로 아침부터 나한테 시비를 걸어야겠어? 그러더니 휙 나가버리더군요. 참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권위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변해갔어요. 저는 오빠랑 집에 있는 시간이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눈치도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심신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했나요? 잠잠하던 시댁에서까지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기고 있니?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를 살뜰히 챙기던 시어머니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너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그이 아침 꼬박꼬박 먹고 출근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꼬박꼬박이 뭐니?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아침 차리면
그게 어디 정성이 느껴지겠니? 남편은 항상 정성으로 받들어야 한다. 참 이건 어느 시대 대화인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가만히 참고 있긴 하다만 너희 친정 말이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아닐 거고 다 알고 우리 아들한테 너 보낸 거 아니냐? 다 망해가는 집 딸을 내 귀한 아들한테 보낸 거 아니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서두른 건 어머님이랑 오빠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낼 생각 없으셨다고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소리치는 거니? 너도 이제 제 정신이 아니구나. 됐다. 내가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너랑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구나. 이따 서진이랑 둘이 결정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는 전화를 뚝 끊더군요. 저도 감정을 추스르고 나자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느 때처럼 대면대면 한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고요. 미나야, 얘기 좀 해. 오빠가 각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결혼을 해? 벌써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쁘고 성격도 싹싹한 동생이었지요. 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대. 그렇구나. 잘 되었네. 그래서 말인데 하나뿐인 동생 결혼에 오빠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빈털털이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볼게. 뭐 이런저런 거 따로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이잖아. 이전 셋집 빼서 반 주기로 했어. 둘이 살기 넓기도 하고 우린 작은 평수로 옮기면 되니까. 가서 기 죽으면 안 되잖아.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이건 아빠가 나한테 해주신 신혼집이야. 이 보증금을 뺀다고? 진작에 보증금 빼서 친정에 돌려줬어야 하는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아가씨한테 줄 생각을 해? 네 부모님이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우셨니? 시누이 결혼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지는 못할 망정. 너 때문에 부정이라도 타면 나 가만 있지 않을 거야. 가만 있지 않으면 어쩔 거야? 우리 부모님 돈,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안 줬다고 고소라도 하려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 친정 그렇게 되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네요. 무슨 말이야? 결혼할 때는 서로 맞춰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꼴랑 1년 지나 그렇게 망하면 사위되는 내 입장 생각해봤어? 이 사람의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이건 정말 내가 미안해해야 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 더 이상 할 생각 없어. 저는 그대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씩씩대며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팔목을 있는 힘껏 잡았습니다. 그대로 팔을 꺾기라도 하려는 듯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제정신이 아닌 듯 눈이 이글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무엇보다 죄송했어요.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처참한 꼴을 보여서요.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도 있는 둥 마는 둥 대충 얘기하고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에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폭포수 같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내 사랑하는 딸. 아빠가 원래의 반짝이는 딸로 돌려줄게. 그렇게 아빠는 아무 말 안 해도 알겠다는 듯 제 손만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빠의 강인함이 느껴지자 저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다고 하는구나.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자꾸나. 그동안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제가 퇴원을 하자 남편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억울해했습니다. 계속 사기 결혼 운운하며 저를 힘들게 했어요. 좋아. 이혼해. 그렇게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생활 동안의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뻔지르르 말은 잘했지만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 전화 들어주지 법정에서 통할 리가 없었지요. 당연히도 남편은 그 집에 대해 한 푼도 떼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나눌 것도 없이 깔끔하게 그 사람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내 집에서 그렇게 눈치 보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밥이며 심부름, 친정 갈 때 눈치 보던 것들까지 제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 너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아빠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어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단다. 이제 곧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아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딸로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눈물이 글썽이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전셋집은 혼자 쓰기에 넓기도 하고 안 좋은 기억들 뿐이어서 저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 저희가 살던 집을 되찾으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지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 회사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집에서는 아빠와 여가 생활도 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에 적응이 되어갈 즈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화면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는데 그건 전 남편과 전시모였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몰랐는데 그 둘은 들어오는 모양새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 웃으며 들어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큰일이 있었는데 그 태평한 표정들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저희 거실 소파에 앉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들유들 인사를 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나? 저희가 헤어졌어도 인연이 깊은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사실 저랑 같이 사는 동안에는 못 느꼈을 수 있지만 막상 저 없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온 거군. 미나야, 너도 오랜만에 인사 좀 나누지 그러니. 아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불편해서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요. 잘 지냈어? 나 잘 지냈어. 좀 마른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한없이 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나 없이 괜찮니? 이 말을 눈으로 뿜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제가 한없이 안쓰럽다는 듯 같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요. 나는 잘 지내. 우리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지만 편하게 연락해도 돼. 나 지난 일에 얽혀 있는 거 딱 질색이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괜찮으니까 돌아가도 돼. 아가야,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 그렇게 속 좁은 애 아니다.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도 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철벽 방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걸음 하셨을 텐데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할 말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저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네요. 배짱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눈치가 없는 건지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편했네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냥 행동했었고요. 아, 그리고 아버님 재기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다시 일어서실 줄 알았습니다. 자네가 이리 기뻐해주니 고맙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자네랑 골프 치던 게 생각나는군. 아직 열심히 치고 있지? 그간 정신이 있었어야지요. 한동안 채도 못 잡아봤네요. 그게 한번 놓으면 다시 감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나도 요즘 미나랑 다시 시작했네. 언제 필드에서 볼 수 있으면 만나세.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그럼 자네도 거기 회원권 한번 알아보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초대하면 되겠군. 자네가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라고 미나가 얘기해 주더군. 난 요즘 사람들 그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자네한테 골프 비용 대주고 용돈 주고 집까지 얻어주었지 뭔가.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어려워서 나한테 직접 말도 못하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네. 그리고 오늘 이 과일과 차 대접은 자네가 양보해 주게. 그래도 내 집에 온 손님이니 그건 괜찮지. 그리고 난 이만 미나랑 골프 라운딩이 잡혀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군. 이렇게 전 남편과 전시모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집을 다시 찾아온 건지 다시 한번 놀라울 따름이네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얼어붙는 그 느낌. 두 번 다시 얽힐 일 없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무탈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행복을 찾게 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